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wonderful to meet you. 이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kay, many thanks to everyone involved in arranging this meaningful event. 그리고 이 행사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And thank you for coming to the event as well. 저의 소설을 낭독하기 위해서 낯선 나라를 여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예외적인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I'm reading my work in a foreign country, but this event I will remember as an exceptional one for a long time. 이 소설은 제가 2014년 3월에 마지막으로 완성을 했지만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은 1980년 제가 만으로 1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들었던 광주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불러일으켰던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This novel was completed in March of 2014, but it really began in 1980 when I was 10 years old, living in Gwangju. And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humanity as such that 1980 Gwangju raised for me. 이 소설은 장편이고요. 그리고 1장과 2장은 1980년 5월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3장은 1995년, 4장은 3장은 1985년, 4장은 95년, 5장은 2002년, 6장은 2012년, 그리고 에필로그는 현재까지 그렇게 세월을 거슬러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It's structured in reverse chronology. Chapter 1 and 2 take place in May of 1980, Chapter 3 in 1985, Chapter 4 in 1995, Chapter 5 2002, Chapter 6 2007, and the epilogue, the present day. Actually, it's chronological, not reverse chronology. Yeah. 그래서 이것은 광주를 겪었던, 그 광주에서 어떤 소년을 만났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호명되면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어떤 소년의 넋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This is a story of various people who met a particular boy in Gwangju, how they remember him, how they live with that memory, and how in that memory the boy continues to be summoned. And so it's a way of bringing that boy's spirit forth as well. 그때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현장에 계셨던, 청년으로서 현장에 계셨던 임철우 선생님과 같이 이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실려가면서 뭔가 광주를 제 가슴에 품고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So in 1980, I had already moved with my family to Seoul, so I was not there physically. But as I embarked on this trip, and as I let my body be carried from one plane to another, in the company of writer Lim, who actually did experience Gwangju as a young man in the 1980s, I realized that Gwangju was actually lodged deep in my heart, and I felt as though this travel was making me embrace it. 2장 검은 숨의 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I will read from chapter 2. The chapter 2's title is Black Breath, and 2 excerpts from that chapter. 우리들의 몸은 10십자로 겹겹이 푸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의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내 얼굴에 그 형의 머리카락이 닿았어. 그 형의 오금이 내 맨발에 걸쳐졌어. 그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내 몸 곁에 바싹 붙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다가왔어. 얼룩덜룩한 군복에 철모를 쓰고 팔엔 적십자 완장을 차고서 빠르게. 그들은 2인 1조로 우리들의 몸을 들어올려 군용 트럭에 던져놓기 시작했어. 곡물자루들을 운반하는 것 같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난 내 몸을 놓치지 않으려고 뺨에 목덜미에 어른어른 매달려 트럭에 올라탔어. 이상하게도 나는 혼자였어. 그러니까 혼들은 만날 수 없는 거였어. 지척의 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린 서로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어.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 따윈 의미 없는 거였어. 내 몸은 다른 몸들과 함께 묵묵히 흔들리며 트럭에 실려갔어. 피를 너무 쏟아내 심장이 멈췄고 심장이 멈춘 뒤로도 계속 피를 쏟아낸 내 얼굴은 습자지같이 얇고 투명했어.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본 건 처음이라 더 낯설게 보였어. 시시각각 저녁이 오고 있었어. 시가지를 벗어난 트럭은 어둑한 벌판 가운데로 난 텅 빈 길을 달렸어. 참나무들이 우거진 낮은 언덕길을 오르자 철문이 나타났어. 트럭이 잠시 멈추자 보초병 둘이 경례를 붙였어. 보초병들이 철문을 열 때 한 번, 닫을 때 다시 한 번 길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어. 트럭은 거기서부터 좀 더 언덕길을 올라가 단층 콘크리트 건물과 참나무 숲 사이 공터에서 멈췄어. 그들이 운전석에서 걸어 나왔어. 트럭 후미에 잠금쇠를 푼 뒤 다시 2인 1조로 우리들의 팔다리를 잡고 나르기 시작했어. 턱으로 뺨으로 미끄러지며 매달려 내 몸을 따라가면서 나는 불 켜진 단층 건물을 올려다봤어. 무슨 건물인지 알고 싶었어.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터 뒤에 덤불숲 사이로 그들은 들어갔어.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다시 열십자로 차곡차곡 몸들을 쌓아 올렸어. 내 몸은 아래에서 두 번째에 기어 납작하게 짓눌렸어. 그렇게 짓눌려도 더 이상 흘러나올 피는 없었어. 고개가 뒤로 꺾인 채 눈을 감고 반쯤 입을 벌린 내 얼굴은 숲 그늘에 가려 더 창백해 보였어. 맨 위에 놓인 남자의 몸에다 그들이 가마니를 덮자 이제 몸들의 탑은 수십 개의 다리를 지닌 거대한 짐승의 사체 같은 것이 되었어. 그들이 가고 나자 더 어두워졌어. 하늘 서쪽에 남아있던 희미한 잔광이 서서히 사라졌어. 나는 몸들의 탑 위에 어른어른 머물러 있었고 반달을 감싼 연회색 구름에서 창백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 그 빛이 만든 덤불숲 그림자가 죽은 얼굴들 위로 기이한 문신 같은 문양을 새겨놓았어. 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아. 가냘프고 부드러운 무엇이 가만히 나에게 닿아온 것은 얼굴도 몸도 말도 없는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 난 잠자코 기다렸어. 혼에게 말을 거는 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그 방법을 배운 적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 그 혼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알지 못하면서 다만 온 힘을 기울여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 마침내 체념한 듯 그것이 떨어져 나가자 난 다시 혼자가 되었어. 밤이 깊어지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 무엇인가 조용히 내 그림자에 닿는가 싶으면 그때마다 다른 혼들이었어. 손도 발도 얼굴도 혀도 없는 우리는 가만히 그림자를 맞댄 채 서로가 누구인지 생각에 잠겼고 결국 어떤 말도 주고받지 못한 채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 한 그림자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구름에 쌓인 반달이 눈동자처럼 나를 마주본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건 단지 텅 빈 은빛 돌, 생명이 살지 않는 거대하고 황량한 암석 덩어리일 뿐이었어. 너를 문득 떠올린 건 그 낯설고 생생한 밤이 끝나갈 무렵 먹색 하늘에 마침내 파르스름한 새벽빛이 배어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 그렇지.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기 전까지, 내가 헝겊 인형처럼 고꾸라지기 전까지,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던 발소리들, 고막을 찢는 총소리들 속에서 내가 팔을 뻗어 올릴 때까지, 옆구리에서 솟구친 피가 따뜻하게 어깨로 목덜미로 번지는 걸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함께 있었는데, 풀벌레들이 소리내어 날개를 떨고 있었어. 보이지 않는 새들이 높은 음조로 울기 시작했어. 검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눈부시게 잎 스치는 소리를 냈어. 창백한 해가 떠오르는가 싶더니 맹렬하게 하늘의 중앙을 향해 전진해 올라갔어. 덤불숲 뒤에 쌓인 우리들의 몸은 이제 햇빛을 받아 썩기 시작했어. 먹피가 굳은 자리에 쇠파리들과 날파리떼가 날아와 앉았어. 그것들이 앞다리를 비비고 기어다니고 날아오르고 다시 내려앉는 걸 지켜보며 난 내 몸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있었어. 내 몸이 몸들의 탑 속에 끼어 있는지 찾고 싶었지만 간밤에 어른어른 나를 어루만졌던 혼들 중에 내가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자력에 붙들린 듯 내 몸에서 멀어질 수 없었어. 내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그렇게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불현듯 깨달았어. 이곳에 너는 없었어. 넌 여기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혼이란 건 가까이 있는 혼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만은 온 힘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였어. 이 낯선 덤불숲 아래에서 썩어가는 수많은 몸들 사이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자 나는 무서워졌어. 더 무서워진 건 다음 순간이었어. 두려움을 견디며 나는 누나를 생각했어. 이글거리는 태양이 더 남쪽으로 팽팽히 기우는 걸 보면서 뚫어지게 내 얼굴을, 감긴 눈꺼풀들을 들여다보면서 누나만을 생각했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느껴졌어. 누나는 죽었어. 나보다 먼저 죽었어. 혀도 목소리도 없이 신음하려고 하자 눈물 대신 피와 진물이 새어나오는 통증이 느껴졌어. 눈이 없는데 어디서 피가 흐르는 걸까? 어디서 통증이 느껴지는 걸까?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내 창백한 얼굴을 나는 들여다봤어. 더러운 내 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 핏물이 산화돼 진한 벽돌색이 된 손톱들 위로 소리 없이 불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 Our bodies were piled up on top of each other in the shape of a cross. The body of a man I didn't know now had been thrown across my stomach at a 90-degree angle, face up, and on top of him a boy older than me, tall enough that the crook of his knees pressed down onto my bare feet. The boy's hair brushed my face. I was able to see all of that because I was still stuck fast to my body then. They came towards us, helmets, Red Cross armbands over the sleeves of mottled uniforms quickly. Working in pairs, they began to lift us up and toss us into a military truck. An action as mechanical as loading sacks of grain. I hovered around my cheeks, the nape of my neck, clinging to these contours so as not to be parted from my body. Strangely, I found myself alone in the truck. There were bodies, of course, but I didn't meet any other souls like me. They were there, perhaps, pressing close in the confines of the truck, but I couldn't see them, couldn't feel them. We'll meet in the next world, people used to say. Those words were meaningless now. As meaningless as the random jumble of bodies, mine included, that were jolted along in the truck. Even after I'd lost so much blood that my heart finally stopped, the blood had continued to drain from my face, leaving the skin looking as thin and transparent as writing paper. How strange to see my own eyes shuttered in that blood-leached face. An evening drew in around us. The truck left the built-up districts and raced down a deserted street surrounded on both sides by darkening fields. It began to ascend a low hill, thickly wooded with tall oaks, from between which an iron gate swung into view. The truck slowed to a stop in front of the gate, and the two sentries saluted. Two long, sharp streaks of metal, first when the sentries opened the gate, and again when they closed it behind us.
The truck drove a little further up the hill, turned into a clearing flanked by a low concrete building on one side and the oak wood on the other. It stopped. They climbed down from the truck, walked round to the back and undid the catch. Again in pairs, one person to seize the legs and the other to hold the arms, they moved us from the truck to the center of the clearing. My body seemed to slide beneath my wavering grasp, as though trying to shake me off, but I clung on with a strength born of desperation. I looked up at the low building, the lighted windows. I wanted to know what kind of building it was, where I was, where my body was being taken. They pushed their way into the thicket, which backed onto the empty lot. Following the gestured instructions of one who looked to be in charge, they stacked the bodies in the neat shape of a cross. Mine was second from the bottom, jammed in tight, and crushed still flatter by every body that was piled on top. Even this pressure didn't squeeze any more blood from my wounds, which could only mean that it had all leaked out already. With my head fallen backwards, the shade of the wood turned my face into a pallid ghost of itself, eyes closed and mouth hanging half open. When they threw a straw sack over the body of the man at the very top, the tower of bodies was transformed into the corpse of some enormous, fantastical beast, its dozens of legs splayed out beneath it. After they left, the darkness closed in around us. The faint afterglow that had lingered in the western sky dissolved slowly into the surrounding blackness. I moved quickly up to the top of the tower of bodies, anchoring myself to the final man to watch a pale light seep through wisps of gray cloud, a shroud for the half moon. The leaves and branches of the thicket intersected that light, their shadows throwing patterns on the dead faces like queer tattoos. It must have been about midnight when I felt it touch me, that breath-soft slip of incorporeal something, that faceless shadow, lacking even language now to give it body. I waited for a while in doubt and ignorance of who it was, of how to communicate with it. No one had ever taught me how to address a person's soul. And perhaps, or it seemed, my companion was equally baffled. Without the familiar bulwark of language, still we felt as a physical force our existence in the mind of the other. When eventually I felt him sigh away, his resignation, his abandonment left me alone again. The night deepened, became threaded through with a string of similar occurrences. My shadow's edges became aware of a quiet touch, the presence of another soul. We would lose ourselves in wondering who the other was, without hands, feet, face, tongue, our shadows touching but never quite mingling. Sad flames licking up against a smooth wall of glass, only to wordlessly slide away, outdone by whatever barrier was there. Every time I felt a shadow slip from me, I looked for solace in the night sky. How I wanted to believe that cloud-wrapped half-moon was watching over me, a winking eye bright with intelligence, no more than a huge, desolate lump of rock, utterly inert. It was as the strange, vivid night was drawing to a close, as the faint blue light of dawn had begun to seep into the sky's black ink, that I suddenly thought of you. Yes, you'd been there with me that day, until something like a cold cudgel had suddenly slammed into my side, until I collapsed like a rag doll, until my arms flung themselves up in mute alarm amid the cacophony of footsteps drumming against the tarmac, ear-splitting gunfire, until I felt the warm spread of my own blood moving up over my shoulder, the back of my neck. Until then, you were there with me. The grasshoppers were stridulating. Hidden birds began to trill their morning song. Gusts of wind grazed the leaves of dark trees. The pale sun trembled over the lip of the horizon, then up to the sky center in a violent, majestic advance. Piled up behind the thicket, our bodies now began to soften in the sun, with putrefaction setting in. Clouds of gadflies and mayflies alighted on those places that were clacked with dried black blood, rubbed their front legs, crawled about, flew up, then settled again. I pushed out to the edges of my body, wanting to check whether yours was also jammed into the tower somewhere,
whether you had been one of those souls whose fleeting caress swept over me the previous night. But I couldn't. I was stuck, unable to detach myself from my body, which seemed to have acquired some kind of magnetic force, unable to look away from my ghost pale face. Things went on like this until, with the sun almost at its zenith, I knew you weren't there. Not just that you weren't there in that pile, you were still alive. For some reason, though the identities of those other souls clustered near at hand remained unknown, if I used all my powers of concentration to picture a specific individual, someone I'd known, I was able to tell whether or not they had died. And yet at that moment, my discovery brought me no comfort. Instead, it frightened me to think that here by the strange thicket, surrounded by bodies gradually breaking down into their constituent parts, I was alone among strangers. There was worse to come. In an attempt to batten down the rising tide of fear, I thought of my sister. Watching the blazing sun describing an arc further and further to the south, staring at my face as though trying to bore through those shuttered eyelids, I thought of my sister, only of her. And I felt an agony that almost broke me. She was dead. She had died even before I had. With neither tongue nor voice to carry it, my scream leaked out from me in a mess of blood and watery discharge. My soul self had no eyes. Where was the blood coming from? What nerve endings were sparking this pain? I stared at my unchanging face. My filthy hands were as still as ever. Over my fingernails, where watery blood had dyed deep rust, red ants were crawling, silent. 더 많은 기억이 필요했어. 더 빨리 끊어지지 않게 기억을 이어가야 했어. 여름밤 마당에서 등목을 했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보물 같은 펌프로 막 길어 올린 차가운 물을 내가 양동이째 내 끈끈한 등에 끼얹었지. 으흐흐 몸서리치는 나를 보고 너는 웃었지. 천변길을 따라 자전거를 탔지. 뭉클뭉클한 맞바람의 중심을 가르며 달렸지. 내 하얀 하복 셔츠가 날개같이 퍼덕였지. 뒤에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았지. 내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더 신이 나서 페달을 밟았지. 초파일이 마침 일요일이었을 때였지. 엄마를 모신 절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누나와 함께 강진에 내려갔지. 시외버스 창밖으로 봄날의 논뱀이들이 보였지. 누나, 온 세상이 어항이야. 모를 내기 직전에 맑은 논물에 하늘이 끝없이 비쳐 있었지. 아카시아 냄새가 창틈으로 새어 들어와 나도 모르게 코가 벌렁거려졌지. 누나가 핵감자를 쪄줬지. 혀를 대어가며 그걸 후후 불어먹었지. 설탕같이 부스러지는 수박을 먹었지. 새까만 보석 같은 씨앗들까지 꼭꼭 씹어 먹었지. 국화빵 봉지를 스웨터 속 왼쪽 가슴에 품고 누나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렸지. 두 발은 얼어서 아무 감각이 없었지. 심장만 활활 타는 것 같았지. 키가 자라고 싶었지. 팔굽혀펴기를 40번 연달아 하고 싶었지. 언젠가 여자를 안아보고 싶었지. 나에게 처음으로 허락될 여자. 얼굴을 모르는 그 여자의 심장 원처리에 떨리는 손을 얹고 싶었지.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I needed more memories. I needed to keep spinning them out quicker in a continuous stream. Summer nights, washing my neck and back in the yard,
the rope of cold water you pumped into the metal pail, scattering into brilliant jewels as you splashed it over my sweat-gummed skin. Remember how you laughed, watching me shudder and ooh. Riding my bike by the riverside, racing along with the wind strong in my face, parting it before me like a ship's prow cutting through water. My white summer shirt flapping like a bird's wing. How I heard you call my name riding along behind me and responded by pumping the pedals as hard as I could. How I whooped with elation, hearing your plaintive voice fading away as I increased the distance between us. It was a Sunday. In fact, it was Buddha's birthday. My sister and I were on our way to Gangjin for the first day to pay our respects to our mother at the temple where her spirit was worshipped. Springtime strips of rice paddies streaming by outside the window of the cross-country bus. Sis, the whole world is a fishbowl. Clear water in the rice fields forming an unbroken mirror. It was just before planting season, reflecting nothing but an endless expanse of sky. The scent of acacia seeped in through the closed window, my nostrils quivering automatically. Burning my tongue on a steamed potato my sister gave me, blowing on it hastily and juggling it in my mouth. Flesh of a watermelon grainy as sugar, the glistening black seeds I didn't bother to pick out. Racing back to the house where my sister was waiting, carrying a package of chrysanthemum bread inside my sweater, feet entirely numb with cold, the bread blazing hot against my heart. Yearning to be taller, to be able to do 40 push-ups in a row, for the time when I would hold a woman in my arms, that first woman who would permit such a liberty, whose face I didn't yet know, how I longed to touch my trembling hand to the very edge of her heart. I think of the festering wound in my side, of the bullet that tore in there, the strange chill, the seeming blunt force of that initial impact that instantly became a lump of fire churning my insides, of the hole it made in my other side where it flew out and tucked my hot blood behind it, of the barrel it was blasted out of the smooth trigger, of the eye that had me in its sights, of the eyes of the one who gave the order to fire. I want to see their faces, to hover above their sleeping eyelids like a guttering flame, to slip inside their dreams, spend the nights flaring through their forehead, their eyelids, until their nightmares are filled with my eyes as the blood drains out, until they hear my voice asking, demanding, why?